자, 임대차 활동, 그래도 관리 활동 중에 그래도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것은 임대차 활동이 그래도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할 겁니다. 이때 이제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월이면 월 임대료를 어느 정도를 책정할 것인가. 여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조임대차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요 순임대차, 세 번째는요 비율임대차, 이렇게 분합니다. 그래서 초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갔어요? 이렇게 보통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요 순임대차는요 공업용 부동산, 공장에게 적합하다. 그리고 요거는요 매장용 부동산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임대차는 자 임대료 이런 식으로 책정하겠다는 얘기죠. 월이면 월 임대료를 내가 예를 들어 아파트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임대료 받을 때 당연히 나는요 거기다가 재산세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좀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유지 수선비 같은 거 받아내려고 하겠죠. 네, 이런 거 다 받아내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순수한 임료 외에도 순수한 임료가 경비 뺀 걸 나머지 뭐라고요? 순수한 임료라는 겁니다. 각종 경비도 좀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 경비 중에서 생각해 볼게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거 있죠? 가스비 이런 것들은 여기 월세에 포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많이 쓴 사람 많이 내야 되죠? 적게 쓴 사람 적게 내야 되지. 이거를 매달 임대료는 매달 똑같이 받는 돈인데 여기다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부가사용료로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가사용료를 뺀 나머지 예를 들어서 무슨 각종 부동산 세금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유지수선비 이 정도는 다 포함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요 총임대차 혹은 조임대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공업용 같은 경우는 월이면 월 순수한 임료만, 경비 뺀 순수한 임료만 일단 포함시키는 겁니다. 일단 요것만 집어넣고 나머지 세금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유지수선비 이런 것들은 임대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해서 결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은 나보고 내라. 그럼 난 싫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안 빌려준다 할 수 있겠네요. 보험료를 나보고 내라고 해서 나는 다른 보험 들었는데요. 그러면 안 빌려준다 할 수 있죠. 그런 게 하나하나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순임대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순임대차. 그리고 자, 비율임대차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홈플러스에 새 들어있는 맥도날드가 있다면 얘들이 장사가 잘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햄버거가 맛있으면 잘 될 수 있죠. 근데 워낙이 유동인구가 무진장 많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잘 돼야 한대요?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네들 기본적인 임대료로 한 2천만 원 내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니네들 매출액에 대해서 한 30%를 우리한테 달라 할 수 있죠. 이런 형태로 하는 걸요 비율 임대차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비율 임대차. 그 다음에 그 밑에 임차인의 선정 기준이다 해서 어떤 임차인을 선정하는 게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공실이 자꾸 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주거용 부동산은 예컨대 무슨 이제 다가구 주택이 있다 그러면 지네들끼리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냐 했죠.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임차인을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왕따시키고 소득 같은 게 좀 안 맞고 하면은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죠. 좋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성,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냐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선정하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사무용, 공업용 같은 경우는 적합성이다 해서 내가 어떤 공장이 있는데 내 물건을 생산하기에 딱 적합하답니다. 자, 이 용수 확보하기도 딱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력 사용도 딱 좋다는 얘기죠. 시장과의 거리라든가, 뭐 원료 산지와의 거리, 아니면요, 뭐 내부 시설 같은 게 딱 적합하면, 이 공장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겠죠? 그럼 임대료만 올리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적합성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매장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3층짜리 상가 하나 딱 지었는데, 1층에다가 횟집을, 바다 횟집을 새로 줬더니 다 팔이 날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을씨년스럽게 팔이 날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데 임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업체죠? 요거 뭐 쉽지만 않지만 이런 사람을 선정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가능 매상고를 기초로 해서. 그래서 아주 장사를 잘하는 업체를 딱 선정하게 되면 얘들이 장사 잘 되죠? 그럼 여기는 자동적으로 임대가 됩니다. 2층에 뭐가 들어온다고 옛날 했었는데 호프집이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와요? 호프집. 3층 뭐가 들어와요?
노래방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코스 아닙니까? 코스 1차, 2차, 3차 이렇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보험들이 있는데 손해보험은요, 자, 이 불이 나거나 아니면 홍수 같은 거, 이러한 자연재해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자, 이러한 거에 대해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보험을 뭐라고요? 손해보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무보험은요, 자, 거기 보시면 뭐 임차인이라든가 고객, 방문자, 인접 부동산 등이 입은 손해 있죠. 이런 걸 보상해 주는 보험. 예컨대 우리가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중개업소 차리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자, 1억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제에 들어가거나 공탁해야 됩니다. 이런 게 일종의 뭐라고요? 채무보험입니다.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요, 2억을 보상해 주는 2억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뭐라고요? 보험에 가입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거 뭐라고요? 채무보험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런 거. 자, 그러니까 이 중개업 하다 보면 의도됐던 간에,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 중개 의뢰인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보상해 주는 보험. 이런 거 뭐라고요? 채무보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손실보험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불이 났다. 불이 나면 자, 화재보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손해보험. 근데 여기서 이제 완성될 때까지는 임대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나갈 돈은 많은데 임대료가 안 들어올 수 있죠. 이런 걸 보상받기 위한 보험을 뭐라고요? 임대료 손실보험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임대료 손실보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내용연수라는 건 뭐냐면 존속기간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존속기간을 얘기하는데, 자, 먼저 요거는 뭐 그 옆에 뭐 너무 예를 든 거 집착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물어볼 가능성이 많지는 않으니까, 자, 이 다음 주에 자, 뭐랄까요? 물리적 감가 요인, 기능적 감가 요인,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말뜻만 가볍게. 물리적 내용서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 철거하지 않는 이상은, 일부러 철거하지 않는 이상은 50년, 500년이고 1000년이고 존속할 수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물리적 내용서라는 겁니다. 가장 깁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 내용서라는 것은 재기능을 할 때까지의 기간.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기계는 한 달에 30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요번에 새로 출시된 기계는 한 달에 300개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기계는요, 경쟁력이 떨어져서 얼른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라고요? 재기능을 할 때까지의 기간이 있죠. 이걸 뭐라고요? 기능적 내용서라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핸드폰 같은 게 아주 오래전에 나온 거는 형식이 쓸 수는 있겠죠. 잘하면. 근데 형식이 구식화돼서 지금 요즘에 거의 안 쓰죠. 이런 걸 뭐라고요? 기능적 내용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내용서는 자, 이 수익이 비용보다 큰 기간을 얘기합니다. 비용보다 큰 기간을 뭐라고요? 경제적 내용서. 그러니까 자, 이 순수익이 발생하는 기간, 내가 원룸 하나 지었는데 처음에는 자, 새 건물이니까 임대가 잘 될 겁니다. 임대를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고장나고 이런 건 별로 없죠. 근데 한 30년 정도 지나면 낡고 노후화되니까 아무래도 임대도 잘 안 되죠. 임대료 많이 못 받고, 그리고 한 30년 지나면 툭 하면 뭐 엘리베이터는 아니라도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등, 보일러가 터졌다는 등, 뭐 TV도 교체해달라는 등 비용이 더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면 얼른 철거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수익이 뭐보다 그러고요? 비용보다 큰 기간, 이 기간을요, 경제적 내용서라는 겁니다. 법률적 내용서는요, 자, 내 건물이 멀쩡히 있는데 정부에서 철거하랍니다, 강제로. 그럼 없어지는 거죠. 아니면 세법이라든가 회계상 법에서 정해주는 기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답을 법률적 내용서 해줍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사람도 태어나서 언젠가는 사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도 태어나서 언젠가는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걸 전신 안노폐 이러한 과정을 걷는데, 전신 뭐라고요? 안노폐. 자동차로 친다면 얘는 전개발 단계라고 해서 어떤 자동차를 구입할까 뭐 고민하고 아니면 전문가한테 상의도 하고 이런 단계를요, 전개발 단계. 그 다음에 자동차를 최초로 구입한 단계를요, 신축 단계. 그 다음에 한 5, 6년 정도는 큰 고장 없이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죠. 이걸요, 안정 단계라는 겁니다. 그다음 한 10년 정도 지나면 노후화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폐차 직전의 단계를요, 완전
폐물 단계에 줍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신축 단계에서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최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리적 혹은 뭐라고요? 기능적. 아무래도 새 건물이니까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아주 최고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약간의 반전이 있는데 안정 단계에서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러냐면 요게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이 안정 단계에 있을 때 주변 지역이 거의 성숙기에 접어든 단계입니다. 뭐라고요? 성숙기.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성숙기 때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다. 그리고 아무래도 성숙 단계에서 개조나 수선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사람도 그 안정 단계에서 사람도 이제 건강할 때 좀 아프고 그러면 병원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게 낫죠. 그냥 방치해 놓게 되면 나중에 종합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치료해 봐야 다른 데 또 병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뭐라고요? 안정 단계일 때가 개조나 수선 같은 거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이 책을 보겠습니다. 문제집의 337페이지 볼게요. 337페이지. 자, 337페이지 바로 옆에 336페이지 볼게요. 다음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에서 자가관리의 장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은 딱 2번인데 기밀유지에 유리하고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관리하니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장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위탁관리의 장점입니다. 자, 전문 분야 외의 사항을 분리함으로써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고 관리 업무의 타성화가 방지되거나 아니면 관리 비용이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든가 이런 건 다 뭐라고요? 위탁관리의 장점입니다. 읽어보세요. 이렇게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3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음 부동산의 법률적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기술한 것이다. 틀린 것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행정적 내지 법률적인 면에 있어서의 관리를 한다. 부동산의 계약 관리는 아까 어디에 속한다고요? 법률적 관리에 속합니다. 계약, 예약 이런 다 뭐라고요? 법률적 관리입니다. 3번에 토지의 경계 확인 및 측량 행위, 지목 변경 등도 법률적 관리에 속한다. 이게 틀렸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경계를 확정하는 거 있죠? 이런 건 다 뭐라고요? 기술적 관리입니다.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확정하는 거 이걸 뭐라고요? 이거는 기술적 관리라고 했죠? 우리 그래 틀렸네요. 4번에 권리관계 조정이라든가 법률적 이용가치의 개선은 법률적 관리 내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법률적 관리를 다른 말로 보존관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존관리. 자, 어렵지 않은 얘기들이니까 한 장 넘겨볼게요. 7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와 건축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관리 전문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맞는 겁니다. 부동산 관리는 기술, 경영, 법, 제도 등의 측면에 있어서 물리적 설비뿐만 아니라 경영 및 법률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광의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관리자의 중요한 역할은요, 소유자의 수익 극대화 및 임차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맨날 싸우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관리 방식 중에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 측면에서는 자가 관리보다 위탁 관리가 더 유리하다.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 바꿔놓으세요. 위탁 관리보다는 뭐라고요? 자가 관리가 더 유리하다 해줘야 돼요. 유리하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유지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한 후에, 그러니까 소 잃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고치려고 한다면, 처리하면 고비용의 지출, 임차인의 불편 등을 야기하므로 예방적 유지 활동 같은 거 있죠? 요거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리미리 예방조치 취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차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임차인의 선정 기준으로 주거용 부동산은요, 다른 부동산과 유대성이, 다른 임차인과 유도성이 강조되고 중요하고, 상업용 부동산은요, 예상 매출액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2번 볼게요. 순수한 임대료와 세금, 보험료, 유지관리비 등의 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임대차는요, 주거용 부동산에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오른쪽에 기본 임대료에다가 임차인의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비율 임대차 계약은 매장용 부동산에 많이 적용합니다. 맞습니다. 4번에 순수한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그 외의 여러 가지 경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상에 따라 지불하는 순임대차는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업용 부동산에 많이 적용된다 해줘야 돼요. 공업용. 그 다음에 임대차 활동은 적절한 임대 조건으로 적절한 임차자를 선정하는 일이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련돼서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죠. 좋은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나오면 이 정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다시 우리 이 강의 노트로 돌아오셔서 151페이지 볼게요. 우리 부동산 마케팅 요거는 그야말로 얘보다 관리보다 훨씬 더 내용이 적습니다. 기껏해야 한 페이지도 안 됩니다. 몇 페이지라고 한 장 넘기면 한 페이지도 안 돼. 문제 빼면. 근데 꼬박 한 문제 꼭 나옵니다. 한 문제 꼭 나와요. 자, 그러면 한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거의 대부분은 마케팅 전략이라는 데서 물어봅니다. 뭐에서 물어본다고요? 마케팅 전략. 어쨌거나 마케팅이라는 것은 어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의 총체적인 경영 활동이 있죠. 이걸 답하라고요?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기 전에 일단 마케팅 환경을 간단히 좀 알아볼게요. 마케팅 환경은 거시적 환경이라는 게 있고 미시적 환경이라고 있는데, 어쨌거나 미시적 환경은 마케팅과 관련돼서 직접 부딪히는 집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 부딪히는 집단. 일단 경쟁업자를 좀 잡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각종 세금도 좀 부과하고 각종 규제도 하고 있죠. 요 세 놈을 뭐라고요? 미시적 환경이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거시적 환경은 딱 듣는 순간 아주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환경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자연 어쩌고 하는 거 있죠. 답을 하고요. 거시적 환경이다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거시적 환경.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마케팅 전략에서 한 문제를 물어보는데, 자, 볼게요. 예, 마케팅 전략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맨 먼저 얘는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얘는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세 번째는요, 관계 마케팅 전략.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어쨌거나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요거는요, 주로 이제 공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판매자를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러나 기업마다 뭐가 있냐면 마케팅 부서가 있어 없어요? 있겠죠? 걔들끼리 부서원들이 모여서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우리가 시장을 여러 가지 형태로 쪼개본 다음에 요번에 요 시장을 치고 들어가서 이런 물건을 잘 팔아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작전을 잘 짜는 걸 뭐라고요?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은요, 요거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걸요,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은요, 쌍방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양 당사자 간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 맺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시장규모 마케팅은 전부 다 이제 이걸 영어를 따갖고 영어 앞자리 따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합니다. 먼저요, STP 전략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4P 믹스 전략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전부 영어 앞자리 딴 겁니다. 이렇게 앞자리 따서 이렇게 한 네 가지, 얘는 한 세 가지 이렇게. 먼저 S라는 것은 뭐냐면 시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이거를 시장을 여러 가지 형태로 세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시장을 어떻게 세분할 수 있어요? 서울의 부동산 시장, 아니면요 남양주의 부동산 시장, 구미의 부동산 시장, 부산의 부동산 시장 이렇게 쪼갤 수 있죠. 아니면요, 자, 그 용도에 따라서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아니면 농업용 구분할 수 있죠. 아니면 같은 아파트를 하더라도 대형 아파트 시장 또는요 소형 아파트 시장, 같은 아파트를 하더라도 호호 아파트 시장이 있는가 하면 서민 아파트 시장 이렇게 구분할 수 있네요. 여러 가지 정도 쪼개는 걸요. 자, 시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시장을 세분화한다 해줍니다. 쪼개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쪼개진 시장 중에서
목표가 될 만한 시장을 선정하는 거. 이걸 뭐라고요?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 집니다. 이렇게. 자, 여기 하나가 더 해야 되겠네요. 자, 이거 타겟 마켓이라고 해서 뭐라고요? 표적이 될 만한 시장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걸요, 타겟 마켓이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이제 대림산업인데,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짓는 대림산업인데, 예를 들어 제2동탄신도시가 이게 들어선다고 하길래, 지금 들어섰지만 들어선다고 하길래 우리는 요 시장을 타겟으로 잡겠다. 동탄 지역. 그다음에 우리는 아파트 지어서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파트 시장을 치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우리는 50평대의 대형 아파트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는 초호합판으로 해서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적이 될 만한 시장을 선정하는 걸 뭐라고요? 표적 시장을 선정하다. 아니면요, 타겟 마켓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는 뭐 대림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삼성도 들어오려고 하고 대우도 아파트 지으려고 하겠죠. 현대도 들어와서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다른 회사하고 똑같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미장을 하려고 하는데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큰 돈 못 벌죠. 뭔가를 좀 차이를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포지셔닝 전략이다 해서 차별화 전략이다 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차별화 전략, 포지셔닝 전략이다. 차별화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4P 믹스 전략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중에 뭐라고요? 마케팅론에서는 4P 믹스다. 이것도 앞자리를 전부 다 딴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자, 플레이스 전략이다 해서 이걸요, 유통 경로 전략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파트 지어서 자, 어디다가 어떤 형태로 팔을 건가 있죠?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개사를 통해서 팔을 건가, 아니면요,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팔을 건가, 여러 가지 유통 경로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을 부동산 학자들은 어차피 부동산은 꼼짝해요, 안 해요? 꼼짝 못 하죠? 그리고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거기에 가서 하나하나 보고 거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접 가서 뭐라고요? 하나하나 보고 거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동산 학자들은 입지 선정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요번에 제2동탄 신도시역이 이렇게 이쪽으로 통과한다고 하길래 이 걸어서, 그래서 2번 출구에서 내려서 도보로 한 15분 정도의 거리, 요거를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15분이라는 표현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 30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아침에 바쁜데 이거 걷기도 애매하고 차 끌고 가면 또 주차요금 내야 되죠.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 너무 또 가까우면 시끄러우니까 아무래도 15분 정도의 거리가 딱 적합하다는 얘기죠. 요거를 선정하겠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프로덕트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제품 전략을 얘기합니다. 제품. 남들과는 어떤 식으로 차이를 두겠냐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요번에 짓는 요 아파트는 지상에 있는 주차장은 다 뭐라고요? 지하로 더 밀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상에는 차 한 대도 못 세우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주 깨끗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죠. 아이들도 뛰어놀 수 있고. 그리고 요번에는 여기다 짓는 아파트는 골프장을 하나 만들겠다. 뭐라고요? 골프장.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와서 골프 치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남들과는 차이를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프로덕트 전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프라이스 전략이다 해서 가격 전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여기다 파는 주택은 일단 고가 전략을 구사하겠다. 그래서 가격이 곧 뭐라고요? 품질이다. 이렇게 인식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고가 전략을 구사하다가 나중에 정이 안 되면, 안 팔리면 좀 가격을 낮춰서 저소득층까지 흡수하겠다는 얘기죠.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프로모션 전략이다. 요거를요, 의사소통 혹은 판매 촉진 전략이다 해줍니다. 판매 촉진. 그러니까 자, 소비자한테 알리는 전략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소비자한테 알리는 전략인데, 이거 괜히 신문에 광고 해봐야, 요즘에 신문 많이 봐야 안 봐요? 거의 안 보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라든가 다움 이런 데서 광고하는 것도 좋은데 아주 젊은 사람이 많이 보고 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요즘에 광고비가 너무 비쌉니다. 소위 오버추어 광고라고 해서 클릭할 때마다 막 광고비 막 들어가는 겁니다. 막지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좀 저렴하면서도 광고 효과가 뛰어난 거 있죠?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보자. 자, 서울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이러한 쪽에서 자, 이러한 오산 쪽에 기업들에 있어서 과장급 이상 된 사람 있죠? 과장급 정도 돼야 그래도 아무래도 뭐라고요? 연세가 나이가 좀 들죠? 네, 그리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좀 그 정도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급 이상 되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이 편지를 발송하는 겁니다. 이걸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해서 DM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목표가 될 만한 고객을 직접 선정해서 걔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광고 효과가 아주 뛰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팜플렛만 보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오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이 지하철역 입구에다가 이제 모델하우스 딱 지어놓은 다음에 여기 왔다 간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이 아우디 승용차 한 대를 선물로 주겠다. 왔다 간 사람들 하나씩 주면 안 되겠죠? 왔다 간 사람들을 추첨을 통해서, 그죠? 뭘 주겠다고요? 아우디를 주겠다. 그러면 주최 측에 농가인지 모르겠지만 행여나 또 받을지 모르니까 와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답을 하고요. 판매 촉진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략을 딱 구사하는 걸 뭐라고요?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이번엔 고객 점유 마케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자, 그 소비자들의 구매를 위한 행동과 태도 같은 거 있죠? 요걸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다가 자, 마네킹 보더니 저게 뭐야 하면서 주목할 수 있죠? 어텐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들어와서 이 옷 저거 보더니 특정 옷에 가서 계속 만지작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 옷에 흥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인터레스트라는 겁니다. 흥미. 그러다가 자, 그 옷 갈아입고 나와서 거울에 비춰보더니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상당한 이게 사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디자이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카드 꺼내는 걸 뭐라고요? 액션이다 이겁니다. 이런 게 일종의 그 아파트도 이렇게 막 느닷없이 막 구입하지는 않겠죠. 이걸요. 구매를 위한 행동과 태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그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마다 그때마다 적절한 전략을 구사하는 거죠. 강약을 구사해 가면서 전략을 구사하는 걸 뭐라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소비자의 구매 행태마다 과정마다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적절히 전략을 구사하는 걸 뭐라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은 요거는 팔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팔고 나서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팔고 나서도 계속해서 뭐 고장난 거 있으면 고쳐주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 가지 가끔 가서 불만도 좀 들어주고 그 다음에 영화도 좀 상영도 해주고 그 다음에 부녀애들 뭐 모셔다가 놀러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 맺게 되면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 표현합니다. 뭐가 올라간다고요? 브랜드. 그러면 만약 이 지역에 세교 지역이라고 있는데 여기다가 아파트 짓게 되면 여기서 하는 사람이 좋은 얘기 해줄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광고가 될 수 있죠. 아니면 자연스럽게 분양이 될 수 있네요. 이런 형태로 진행한 걸요. 관계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관계 마케팅. 자, 그래서 자, 거기 한 장 넘겨볼게요. 152페이지 그거 체크 안 하신 분들은 체크하세요. 잘못됐습니다. 아래쪽에 거기에 길잡이 지문 있죠? 요 기출문제 전부 다 맞는 걸로 바꿔놨는데 1번 볼게요. 자, 1번에 관계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 이걸 뭐라고요? 아이다의 원리다 해줍니다. 아이다의 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소비자 욕구를 파악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전략. 이거는 관계 마케팅이 아니라 고객 점유 마케팅입니다. 뭐라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자, 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벽걸이 TV, 양문형 냉장고 등을 제공하는 거. 이거는 마케팅 믹스 전략 중에 제품 전략이 아니라 요거는요. 요거는 판매 촉진 전략입니다. 뭐라고요? 판매 촉진, 프로모션 전략이다 해줘요. 판매 뭐라고요? 촉진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을 쭉 물어보니까 자, 요거 있죠, 요거. 계속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기출문제 있다. 좀 더 풀어볼게요. 이렇게 풀어보면 돼요.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거 지울게요. 자, 요거 뭐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지울게요. 여기에 대한 기출문제는 좀 잠시 후에 풀기로 하고,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자, 154페이지 보겠습니다. 154페이지. 자, 154페이지에 이제 감정평가론에서는 이렇게 크게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맨 먼저 감정평가의 기초이론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감정평가가 뭐고, 감정평가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 이론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그런 얘기죠. 이런 걸 쭉 알아보는 게 기초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야 될 것은, 자, 뭐냐면, 직접 이제 부동산을 가치를 평가해 보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3방식이라고 있는데, 자,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맨 먼저, 원가 방식, 그 다음 뭐라고요?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로 평가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공익 목적으로 예를 들어 조세를 부과하거나 보상금 같은 거 책정하려고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가격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가격 공시제도라는 겁니다. 가격 공시제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시행 규칙이 있는데 거기 있는 내용, 이걸요 감정평가 실시라고 할게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토탈 6문제를 물어봅니다. 몇 문제라고요? 6문제. 그래서 보통 요즘 들어서 여기서 꼭 한 문제를 꼭 물어봅니다. 공시제도 혹은 뭐라고요? 감정평가 실시. 요거는 자, 두 개 합쳐봐야 그 한 페이지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건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초,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물어보고 한 문제 물어본다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기초이론 쪽에서는 2문제 물어보는데, 이렇게 해서 토탈 몇 문제라고요? 6문제를 물어봅니다. 근데 요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부동산 학계론 통틀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수익 방식입니다. 상당히 좀 까탈스러워요. 논리 자체가 장래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는 얘기죠. 논리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극단적인 경우는 제가 다음 주에 하긴 할 건데, 극단적인 경우는 요거 포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세요. 왜냐하면 요 계속 그거 하나 하겠다고, 한 문제 맞히겠다고, 자, 쟤는 1년을 공부하든 2년을 공부하든 문제를 어렵게 나오면 맞추기 힘듭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한 문제도 안 하고 맞출 수도 있어요. 한자도 안 하고 공부. 어떻게 맞춘 거예요? 찍어서 맞추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부는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되지, 무식하게. 저는 그 시간 있으면 그거 하나 해결하겠다고 밤새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 할 시간 있으면 다른 거 있죠? 다른 걸 공부해야 됩니다. 쉬운 내용을. 자, 이렇게 해서 맨 먼저 거기 154페이지 보시면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볼게요. 감정평가의 개요다. 그래서 자, 일단 감정평가를 왜 하려고 하냐,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하려고 하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카스 맥주 한 병이 딱 있습니다. 한 병이 있는데 얘는 전국 어디 가나 가격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거의 똑같겠죠. 그리고 거래할 때마다 저번에는 1,500원에 거래했는데 요번에 2,000원에 거래하고 이러지 않겠죠. 거래할 때마다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그리고 뭐 카스 맥주 구입하면서 사기당해서 구입했다,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수용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안 들어봤죠? 그죠? 그잖아요. 근데 이 토지가 한 평이라고 있다 치자. 한 평이 딱 있는데 얘는 전국 어디 가나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다닙니다. 그리고 거래할 때마다 저번에 1,000평이 저번에는 10억에 거래했는데 이번에 거래할 때는요 12억에 거래되기도 하고, 이번에 또 거래할 때는요 8억에 거래되기도 하죠. 거래할 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놈의 토지는 무슨 사기당했다는 등, 아니면 금매로 거래했다는 등, 아니면요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수용을 당했다는 등, 뭐 별의별 게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자체가 매우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매우 불합리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가지고 조세를 부과하거나 보상금을 책정했다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분야에서 공부 좀 한 사람들한테 적정한 가치를 판단하게끔 한 다음에 조세도 부과하고 보상금 책정하고 기타 다양한 목적으로 써먹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타 뭐라고요? 다양한 목적 써먹겠다. 이게 바로 감정평가의 기능입니다. 뭐의 기능이라고요? 감정평가 기능인데 얘는 크게 이제 정책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정책적 기능은 말 그대로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데 이놈을 써먹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데 이놈 가지고 써먹겠다는 얘기입니다. 평가사가 평가한 가치를 써먹겠다. 그리고 얘는요, 시장 실패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요 네 가지, 요거는 네 가지, 요거는요, 한 세 가지 정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맨 먼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관리 규제다 해서, 예를 들어, 토지거래, 우리 공법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아니면요, 투기 과열지구, 이런 데서는, 자, 토지 가격이 어떻다고요? 정상 지가 이상으로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여러 가지 규제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정상 지가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도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시장에서 결정되는 어떤 가격 가지고 보상금을 책정했다가는 돈을 조금 받은 사람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정해놓은 가격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보상해 준다면 소송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 다음에 적정한 가격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이 5억입니다. 5억인데 이렇게 자, 매도자가 팔려고 내놓은 가격이 7억이랍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평가사가 평가한 게 5억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좀 싸게 파세요.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꾸로 평가사가 평가한 게 5억인데 매수자가 사겠다는 가격이 3억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매도자 입장에서 야, 이 사람아, 평가 가격이 5억이나 되는데 너 왜 거저 가져가려고 하냐?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정한 가격을 계속 유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는요, 과세의 합리화다 해서 우리 특히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래전에 구입한 걸 지금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주 오래전에 구입한 가격 가지고 세금 부과하는 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적정한 가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걸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별 주택가격 이런 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걸 기초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이게 가장 합리적인 조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기능은 얘가 이제 주된 기능인데 부수적으로 이런 기능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해서 자,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얘기는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적정한 가격이 유도된다면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 이득보고 이런 거 별로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 시장 실패가 뭐예요? 시장 실패라는 것은 누구는 엄청나게 이득을 보고 누구는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적정한 가격대로 유도해서 그 정도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면 아무래도 자, 이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득 보는 거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될 거 아니냐? 시장 실패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하게 되면 투기 같은 게 많이 줄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할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자, 지금 내가 어떤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땅이 팔려고 내놓은 가격이 4억 5천입니다. 이거 너무 비싸 보여요. 비싸 보여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감정평가사 돈 주고 시켜서 평가해보라고 했더니 한 5억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요거는 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 합리적인 투자 방안 이거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걸요, 감정평가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감정평가의 기능이다. 그 다음 그 밑에 감정평가를 지금부터 다양한 형태로 구분해 볼 건데, 먼저 자, 그 평가의 주체에 따라서 공적 감정평가는요, 다시 말해 공적 기관이 있죠. 국가기관이 평가의 주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평가위원회라는 국가기관 산하의 기관이 있답니다. 여기서 평가하는 걸요, 공적 감정평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인감정평가는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의 주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나라는 감정평가사라는 이러한 그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걸 뭐라고요? 공인 감정평가라는 겁니다. 그다음 평가 전문성에 따라서 볼게요. 1차, 2차, 3차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이 밑으로 이렇게 갈수록 전문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3차는요. 이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가 감정평가사입니다. 평가사가 평가한 걸 뭐라고요? 3차 수준에 줍니다. 근데 이제 1차는 감정평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 아파트 구입할 사람이 매도자가 내놓은 가격이 너무 비싸 보이기 때문에 뒷짐지고 중개업소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름대로 평가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1차 수준에 줍니다. 뭐라고요? 1차. 그러면 2차는 뭐냐? 2차는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뭐라고요?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라든가 은행의 대출 직원 있죠? 얘들이 평가 주체가 되는 걸 뭐라고요? 2차 수준에 줍니다. 뭐라고요? 2차.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평가의 강제성 여부, 이거에 따라서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이 평가는 크게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이 필수적 평가라는 게 있고, 임의적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임의적 평가, 필수적 평가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평가, 이걸요 필수적 평가. 임의적 평가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 요거 볼게요. 요거 바로 위에 보니까 자, 토지 수용을 위해서 보상금을 책정하려면 반드시 평가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법원의 경매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평가사가 평가해 놓은 가격 있죠? 여기에 바로 최저 매수 가격대입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가장 많이 써는 자가 사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건요 필수적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임의적 평가는 내가 어떤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 보인다. 그래서 한번 평가해 볼 수도 있는 거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다 담보부동산의 평가다. 자, 예를 들어 한 10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담보 잡히면서 10억을 빌려달랍니다. 10억을 빌려달라면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거 평가할 필요 없겠죠. 근데 10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 잡히면서 90억을 빌려달랍니다.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뜯길 염려도 있는 거죠. 이때는 좀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상속재산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배우자 당신은 우리 살고 있는 집 당신이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장남 너는 우리 제주도에 있는 임야 네가 가져가라. 차남 너는 장녀 너는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 네가 가져가라. 장녀. 그 다음에 차남 너는 자, 논 하나 가져가라. 이렇게 딱딱 정해주고 돌아가셨다면 평가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시는 바람에 유언장도 없이 갑자기 사망할 수 있죠. 이럴 경우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 상속이 진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법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1.5를 가져갑니다. 나머지는요 1대1 대1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져가려면 하나하나 다 평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임의적 평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필수적 평가는 보통 이제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하는 거에 비하여 얘는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자, 돈 빌리려고 아니면요 상속재산 나눠 가지려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공익 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반드시 법에서 정해진 대로 평가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법정 평가다. 법에서 이런 물건을 이렇게 평가해라. 이런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언제까지 공시해라. 이렇게 다 나온다는 얘기죠. 다 뭐라고요? 법에서 정해진 대로. 그러면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이 어떤 게 있나 볼게요. 법률은 우리나라는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시행 규칙도 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요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거를 세세한 내용도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우리 감정평가 할 때 여기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을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조건에 따라. 자, 먼저 이게 밭이라면 자, 현재 밭인 상태 그대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이거를
현황평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현황평가. 그래서 어떤 그린벨트로 묶여있다면 묶여있는 상태 현재 그대로 평가할 수 있죠. 있는 상태 그대로. 뭐라고요? 현황평가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만약에 대로 바뀐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지목이 뭐라고요? 대로 바뀐다면. 바뀐 거 안 바뀐 거예요?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바뀐 걸 가정해서 평가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아까 그 그린벨트가 해제는 안 됐는데 만약에 해제가 됐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평가하는 걸요 조건부 평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조건부. 그 다음에 밭은 밭인데 2022년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얼마가 될 것인가. 미래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기한부 평가라는 겁니다. 요거는 보통 어떤 경우 하냐면 어떤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지 않은 이상 완공이 되겠죠. 그 완공 시점에서의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걸 뭐라고요? 기한부 평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특정 일자 2005년 3월 1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해 볼 수 있네요. 이런 거 뭐라고요? 소급평가라는데 이거는 보통 소송이 진행됐을 때 주로 합니다. 이걸요 소급평가다. 여러 가지로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평가 대상 물건에 따라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감정평가는요 개별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건마다 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건마다 뭐라고요? 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게 원칙이고 이런 경우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해주는데 거의 대부분 일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얘네들은 조건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와야 되냐면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있는데 용도상 상호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복합부동산입니다. 우리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근데 보통 거래할 때는 일체가 돼서 거래가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용도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얘가 2층짜리냐 100층짜리냐 1년밖에 안 됐냐 50년 된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토지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자, 이 땅이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땅이냐 남양주에 있는 땅이냐 아니면요 부산에 있는 땅이냐 시골에 있는 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건물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도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자, 가치 형성에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따로 평가하는 것도 무척 힘들지만 어쨌거나 일체가 돼서 거래해야 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통째로. 토지 건물 합쳐서 평가하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요? 일괄 평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괄 평가 거의 똑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 부분 평가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게 나와야 됩니다.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있는데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복합부동산에 가시면 됩니다. 복합. 근데 이러한 부동산이 있어서 그 중에 일부만의 가치를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토지만의 가치는 얼마냐. 요거 평가하기가 아주 어렵겠네요. 그죠?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문제는 토지 위에 분명히 건물이 있어 없어요? 있죠? 건부지 상태에서 토지 가치를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건부지 상태에서의 뭐라고요? 토지 가치를 평가하라는 얘기죠. 그죠? 상호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평가해야 되는데 이게 평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겁니다. 다만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를 평가한 다음에 일괄 평가한 다음에 건물 부분을 빼내는 형태 있죠? 이렇게 한다면 상호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뭐라고요? 부분평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분평가. 그 다음에 이제 부분평가하고 좀 상대적인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독립평가라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표준지 공시가 같은 거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있는데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복합부동산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만의 가치를 평가할 때 예를 들어 토지만의 가치는 얼마냐 이렇게 평가하는데 얘는 분명히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요? 있죠.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조건부 평가입니다. 나지를 상정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나지를 가정해서 평가하는 거. 이런 거 뭐라고요? 독립평가. 알겠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치 빈 땅으로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요? 독립평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평가하고 용어가 아주 흡사한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구분평가라고 있습니다. 얘는요
자, 이게 나와야 됩니다. 한 개의 물건이 있다. 뭐라고요? 한 개의 물건이 있는데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이 56번지 필지를 갖고 있는데 앞부분은 백화점용으로 쓰고 있고 뒷부분은요 시장 사람들이 쓰고 있다. 그러면 한 개의 물건이라도 이 부분의 가치와 이 부분의 가치는 다르겠죠. 그러면 따로따로 평가한다면 합쳐주라는 얘기죠. 뭐라고요? 구분 평가한다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이 정도 하고 문제는 가지 마시고 문제 좀 풀 겁니다. 기출문제 풀고 아까 오늘 나눠드린 거 있죠? 요것도 간단히 풀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5분만 쉬었다가 들어오겠습니다.